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정책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도 같이 포함이 된다. 맞죠? 2번. 그러면 정책 네트워크 유형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철회삼각인 이슈, 철회삼각에 해당되는 하위 정보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슈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철회삼각에 해당하는 하위 정보 모형의 핵심은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참여해야 돼. 철회삼각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공동체에서는요, 그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정책과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오케이? 예. 그 다음 이슈 네트워크는요, 이슈와 관련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 각각. 그래서 1번의 정책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도 같이 포함이 되고, 두 번째 정책 공동체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경계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정책 공동체하고 이슈 네트워크를 비교하면 정책 공동체는 폐쇄적이에요. 이슈 네트워크는 개방적입니다. 정책 공동체는 참여자들 간에 상호 협력적이에요. 아셨어요? 상호 협력적이잖아요. 근데 이슈 네트워크는 참여자들 간에 네거티브 썸 게임입니다. 상호 대립적이야. 상호 대립적이에요. 정책 공동체는요, 그 참여자들 사이에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비슷해요.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슈 네트워크는 영향력이 큰 집단이 있고 영향력이 작은 집단이 있고, 그러니까 정책에 반영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어요. 참여자들 사이에. 오케이? 영향력이 큰 집단이 있고 영향력이 작은 집단이 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고. 응? 그렇다면 2번은 반대로 표현된 거죠. 3번. 해커로는 하위 정보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했다. 여러분들, 이 해커로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슈 네트워크를 제시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이슈 네트워크는요, 하위 정보 모형은 아까 철회삼각 얘기했죠? 그거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참여한 사람들만 그 정책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철회삼각인 하위 정보 모형이야. 근데 이제 여러 이익 집단들이 막 등장하면서 왜 이런 식의 결정을 하느냐? 왜 너희들만 참여해서 너희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해 결정하느냐? 우리도 참여시켜달라. 이런 요구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이슈 네트워크예요. 하위 정보 모형을 비판하며 등장하는 것이에요. 오케이? 해커로는 하위 정보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게 된다. 4번. 하위 정부는 선출직 의원, 정부 관료 그리고 이익 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철회삼각인 하위 정보 모형이죠. 그리고 여기 선출된 의원들은요, 그 정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에요. 오케이? 정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오케이? 자, 외로부터 무기를 수입한다 그러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각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11번에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2번. 오케이? 2번은 반대로 표현된 거야. 12번.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자, 유의해 두셔야 돼요. 왜 유의하냐면 책임운영기관이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데 한동안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이. 그러다가 지금 새롭게 다시 등장합니다. 12번을 문제로 해서. 그동안 한동안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게 한 5, 6년도 넘었습니다. 그러다 새롭게 이렇게 문제가 등장한단 말이야. 유의해 두세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당분간 또 막 그 출제가 확대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롭게 문제은행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아셨어? 그래서 유의하라는 거죠. 예.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의 한 방법으로 도입된 제도다. OX. 응? 민영화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입니다. 아셨습니까?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영화의 수단에 또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책임운영기관은 정보조직법을 근거로 해서 설치되었다. OX. 책임운영기관은 거기 보세요. 타이틀.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아셨어요? 정보조직법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정보조직법이 아니야.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설치가 돼요. 오케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는 법률에 의해서 책임운영기관이 설치된다. OX.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이 법률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설치를 할 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걸 혼동하면 안 돼. 아셨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된다. 그걸 설치할 때 뭐 요건이랄지 이런 내용들은 이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겠지. 그렇지만 그게 설치되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예요. 혼동하면 안 돼요.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과 집행으로 분리해서 주로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응? 결정이 아니라 주로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응? 자,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정리를 잘 해두세요. 1번. 자, 책임운영기관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그러니까 책임운영기관은요, 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동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아셨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겠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새롭게 또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좀 더 유의해 두셔야 돼요. 1번.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관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기관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대신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책임을 묻게 됩니다. 오케이? 2번.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고 이 경우에 고유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소속 책임운영기관하고 중앙 책임운영기관이 있어요. 각각. 근데 중앙 책임운영기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허청. 특허청만 중앙 책임운영기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소속 책임운영기관이죠.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들이에요. 오케이? 중앙 책임운영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들이야. 예를 들어서 국립의료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는 소속 책임운영기관입니다. 국립의료원 그런다면 국립중앙장 그러면 문체부에 속해 있는 소속 책임운영기관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국립중앙장 극장장하고 성과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성과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혼동하면 안 되는 거. 중앙책임운영기관 특허청이라고 그랬지. 특허청은 어디에 소속된 기관입니까? 아니 정부에 속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총리에 소속돼 있어요? 아 참. 특허청은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청이에요. 아셨어요? 그렇잖아. 그러면 특허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OX. 응? X예요. X입니다. 특허청장은요 국무총리와 성과계약을 체결합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네. 특허청장은 국무총리와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오케이? 네. 이거 혼동하기가 쉽죠? 지금 얘기했던 거.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 틀려요.
근데 원래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청이에요. 오케이? 근데 국무총리와 성과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장 임기가 2년이에요. 그리고 1차 현화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는 아까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그랬지? 누가 하느냐?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합니다. 오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네. 지금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이 한두 개가 아니지. 유의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지문에 보면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또는 공무원 총정원의 한도는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이 경우에 고유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은 부령으로 한다. 이 표현은 맞습니다. 근데 바로 이 공무원 총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케이? 3번.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기관장이. 4번.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2년 이상 5년의 기간 내에 이제 임기를 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국립중앙극장 또는 국립의료원 원장 성과계약을 체결할 때 3년, 2년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2년이에요, 보면. 응? 근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임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2년으로. 그것은. 자, 12번에서 정답은 2번입니다. 유의해 두세요. 자, 12번 볼까요?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수단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거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여러분들 주민투표에 붙인다는 말은요. 주민투표에 붙인다 그 말은 발의하는 거예요. 그건 단체장만 할 수 있어요. 발의하는 것은 단체장만 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주민도 할 수 있고 단체장도 할 수 있고 지방의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주민투표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주민투표에 붙이는 그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것은 단체장만 할 수 있다. 응? 2번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자치단체와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유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이 되면 감사를 청구한다.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거죠. 자, 주민감사 청구는 감사원에 청구한다. OX.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은요, 국민감사 청구예요. 감사원에 청구하는 것은 국민감사 청구야. 주민감사 청구는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은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청구합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은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한다. 각각. 그러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 장을 소환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비례대표 지방의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왜냐?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이 직접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소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지역대표 의원, 그 다음에 교육감 이런 경우들이 소환 대상이에요. 오케이? 그들이 소환 대상이야. 4번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걸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청구의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관한 거,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거. 여러분들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관한 것은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아셨어요? 거기다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요. 지방의 의결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할 수가 없죠. 공설운동장, 공공도서관, 또 장애인 시설 이런 것들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밀어붙이지도 못해요. 왜냐? 그걸 밀어붙인다 그러면 다음 선거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반발하겠어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 그러니까 막 사사건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럼 단체장은 그 눈치 보고.
자, 조례 재정 개폐 청구의 예외 대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변경에 관한 거,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의 부과나 징수 감면에 관한 거. 오케이?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부과, 징수 감면에 관한 거. 이것도 조례 재정 개폐 청구의 예외 대상이에요. 이런 것들도. 오케이? 자, 14번. 나카무라 스무르대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으로 다음 설명에 해당합니다. 자, 아까 내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랬는데 이 14번 문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것도 나카무라 스무르대 정책 집행 유형에 관한 것도.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좀 더 신경을 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새롭게 출제된 패턴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고지협재관. 고지협재관.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형, 협상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리적 기업가형. 이렇게. 추상적인 목표, 구체적인 목표, 행정적 수단, 기술적 수단.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A, B, C 이거 다 해요. 아셨어요? 집행자는 뭐만? 이 기술적인 수단만 강구하는 게 고전적 기술자형이에요. 그 다음에 지시적 이의명은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결정합니다. 집행자는 수단을 결정하죠. 그래서 집행자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인정합니다. 오케이? 집행자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인정한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협상형은 말 그대로 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에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협상을 벌이는데 목표는 결정자가 정합니다. 목표는. 재량적 실험가형은 결정자는 이 추상적인 목표에 대해서만 공감을 했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나 행정적 수단, 기술적 수단은 전부 다 집행자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자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서는. 관리적 기업가형은 A, B, C, D 전체를 다 관할하는 것은 집행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리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목표를 누가 설정해? 집행자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정자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확보를 위해서 결정자와 협상을 벌인다. 그러니까 여기도 협상이라는 표현이 나와. 근데 이 의미하고 이건 완전히 다르죠. 여기는 목표를 결정자가 주로 정합니다. 여기는 목표를 누가? 집행자가 다 결정하는 거죠.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자, 13번 보면 나카무라와 스무르대의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박스를 보니까 정책의 집행자는 공적인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목표를 자신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집행자가. 두 번째, 정책 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서 결정자와 협상을 벌인다. 지금 설명했던 거죠? 세 번째, 미국의 FBI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보 국장이 대표적인 예다.
이 사람이요, FBI 국장을 1924년에서 1972년까지 지내요. 몇 년이냐면 48년 동안. FBI 국장을. 그러니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제일 먼저 이 사람 먼저 제거하려고 하겠죠. 이 오랫동안 이 FBI를 장악하고 있으니 이 사람의 모든 정보가 집중될 거 아니야. 커트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고 나면 다들 조용히 해요. 왜냐? 그 대통령 후보를 했을 때 후보들 모든 문제를 비리 이런 걸 다 캐치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케네디에 관한 모든 비리 서류 봉투에 넣어가지고 들어가요. 그래 대통령 면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고 나오겠죠. 건들지를 못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오랫동안 FBI 국장을 하는데. 근데 결정자가 아니라 집행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자는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 집행자인 FBI 국장이 모든 정권을 장악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응? 참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죠? 네. 여러분들 1960년대 무의사결정 얘기했죠? 무의사결정 얘기했잖아. 뭐야? 의도적인 무결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흑백 갈등의 상황에서 흑인들이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그들의 참정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흑인들의 참정권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백인들이 차단하고 억압하고 또 그걸 요구하는 그 흑인 인권운동 리더를 갖다가 제거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후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자, 1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14번의 정답은. 자, 15번. 자, 공익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는요, 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뭐 목표가 아니고, 제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공무원은 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두 번째,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이 공무원 헌장에 보면 이 공익 실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이란 공적 담론의 결과 이렇게 표현했죠. 공익이란 공적 담론의 결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본다. 잘못했잖아요. 공익은 공적 담론의 결과라서 그건 추구해야 될 목적이에요. 4번.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고 있다. 여러분들, 공익을 사익 간의 타협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이건 과정설의 시각이겠지. 그죠? 실체설의 입장에서는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것이다.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공익은 사익을 초월해 존재하는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것 이렇게 보는 것이 실체설의 입장이라고. 공익을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것은 바로 과정설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겠지. 과정설이니까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오케이? 여기서는 절차적 합리성. 과정설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15번에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공익에 대한 측면에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2번 내용입니다. 자, 16번은요. 공공서비스의 공급 추측 가운데 정부 부처 형태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거. 미스가 났어요.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거 그 말이야.
1번 한국철도공사는 준시장형. 소비자원 어디에 해당됩니까? 공공기관의 첫 번째가 공기업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준 정부기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구분하잖아. 세 가지로. 이 구분해둬야 돼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럼 공기업은 뭐로 구분돼? 시장형 공기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준시장형 공기업이 하나 있고, 각각. 시장형하고 준시장형. 자체 수입이 85% 이상이면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자체 수입이 85% 이상이면. 그 다음에 자체 수입이 50% 이상에서 85% 이 사이면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되려면 자체 수입이 50% 이상이 돼야 돼요. 아셨어요? 시장형, 준시장형.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금 관령이 있고 또 하나는 위탁집행형이 있습니다. 기금 관령하고 위탁집행형. 여러분들 이것은요, 기금의 유무와 연관되는 거죠. 기금하고 연관되면 기금 관령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집행형이에요. 오케이? 그 외에 이제 기타 공공기관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 공기업은요, 직원의 수가 100인 이상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이다. OX. 여기는 50인 이상이야. 100인이 아니라. 혼동하면 안 돼. 50인 이상입니다. 자, 준시장형 공기업에서는 항공마사회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항공마사회. 건강보험은 어디에 들어갈까?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건강보험은 기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혼동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도건소 연장. 위탁집행형의 유형입니다. 오케이? 이건 도로교통공단이에요. 도로교통공단. 이건 건강보험이고, 이건 소비자보호원. 그 다음에 연은 연구재단. 장은 장학재단. 도건소 연장. 이게 위탁집행형이라고.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건 대표적인 기금관리형에 해당되는 거죠. 각각. 16번에서 여러분들 16번에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전부 다 위탁집행형에 해당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국립중앙극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게 이제 책임운영 기관이거든요. 이 책임운영 기관을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좀 미스매치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 이런 식으로는 지금은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으로 나눈다고. 시장형, 준시장형 이런 식으로. 아마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은요, 굉장히 내일 모레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출제했을 거예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자, 16번에서는 근데 이제 같이 출제하는 교수가, 젊은 교수가 그 나이 든 사람이 출제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럼 괜히 건방지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아니면 술 먹고 출제했거나. 17번. 앨리슨 모형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자, 앨리슨 모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죠. 앨리슨 모형 1, 합리 모형입니다. 앨리슨 모형 2, 그런다면 조직 모형에 해당되죠. 그 다음 앨리슨 모형 3, 그러면 관료 정치 모형, 이렇게 각각 구분하고 있어요. 앨리슨 모형 1, 2, 3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내가 항상 이거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듯이 정보 조직을, 앨리슨 모형 1은 정보 조직을 유기체로 본다. 이걸 반드시 암기하라고. 앨리슨 모형 2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다. 여기는 정책 결정을 하는 관료들의 집합체다. 이것만큼은 기억을 해두란 말이죠.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다른 특징들을 유추할 수 있단 말이야. 아셨어? 이 특징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다른 특징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1번.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앨리슨 모형 1이죠. 합리 모형이니까.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국가 전체 이익과 국가 목표의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부정하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국가가 유기체라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봐야죠. 국가가 정부 조직이 유기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죠? 국가가 단일적인 결정자다. 그 말이야. 2번. 조직과정 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 운영 절차나 프로그램 목록에 의존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여기는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라고 그랬지? 이렇게.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 SOP가 확립돼요. 그리고 이 SOP에 의해서 대안을 추출해가지고 선택해서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조직과정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을 할 때 표준 운영 절차나 프로그램 목록에 의존합니다. 그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대안을 선택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3번. 관료정치 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여기는 관료들의 집합체인데 여기 관료들은 정책 결정 직위에 있는 관료들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영향력이 크면 이 사람 입장이 많이 반영되겠죠. 이 사람이 영향력이 커지면 이 사람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관료정치 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 행위자를 상정한다. 이 다수 행위자란 정책 결정 직위에 있는 고위 관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수 행위자들을 상정하고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각각의 관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4번. 외교 안보 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서 조직과정 모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미 국무부 같은 경우는 외교를 담당하죠. 외교. 미 국방부는 국방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무부는 경제 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각각. 자, 정부에 볼 때 이러한 각각의 하위 단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위 단위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어때요?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 조직은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 이런 하위 단위 간의 연합체로 구성이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하위 단위들은 각각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외교 안보 문제 분석에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서 조직과정 모형을 고려했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외교 분야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국무부. 그 다음에 국방 분야, 안보 분야는 국방부. 그 다음에 경제 분야는 재무부.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각각. 근데 미국의 그 외교 담당은 국무부죠. 굉장히 막강합니다. 미국 국무부. 왜냐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미국 국무부가. 타이틀도 국무부예요. 그냥 외교부가 아니라. 그만큼 중점을 둔다는 얘기죠. 자, 17번의 정답 몇 번인고? 3번이에요. 3번입니다.
18번.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도 자율성을 더 보장해 준다. OX.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여러분들 포지티브라는 것은 규제에 대해서 포지티브죠. 네거티브라는 건 규제에 대해서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규제, 그 말은 규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 말하냐.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은 뭐냐. 원칙이 허용이고 예외가 규제인 거예요. 반면에 포지티브 규제라는 것은 원칙이 규제고 예외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자율성이 더 높겠어요? 네거티브 규제가 더 자율성이 높아요. 근데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완전히 헷갈리잖아요. 자, 네거티브 규제를 그래서 기억해둔다. 아셨어요? 규제에 대해서 또는 네거티브 시스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규제에 대해 부정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이 허용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지티브보다도 어때요? 자율성이 더 높아요. 그다음 환경 규제와 산업재해 규제는 사회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사회적 규제. 3번 공동 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대한변호사회, 대한의사회. 그러면 자체적으로 대한의사회에서는 그 의사회에서 자체로 소속된 의사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정부로부터 그런 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받아요. 왜냐? 이거는 전문가 그룹이잖아. 그 전문가 그룹에서 정부가 간섭하고 개입하고 규제한다는 건 그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변호사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제. 오케이?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리을 수단 규제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라는 것은 수단이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잖아. 그 수단 규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전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케이? 대표적인 이런 거잖아. 저렇게 완강기 같은 거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건물 곳곳에 보면 소화기 설치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수단 규제에 관한 거예요. 여기 이 건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것들이잖아. 안전을 위해서. 바로 그러한 규제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수단 규제. 이것은 사전 규제다, 사후 규제다? 사전 규제. 두 번째는 성과 규제예요. 성과 규제. 이 성과 규제는 목표 달성 수준을 딱 정해놓죠. 그리고 그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해놓고 이를 달성할 걸 요구하는 규제. 오케이? 이게 성과 규제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 규제입니다. 목표 달성 수준을 딱 정해놓고 이 목표 달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 규제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관리 또는 과정 규제죠. 이것은 관리 규제, 과정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과정 규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투입 규제죠. 이건 산출 규제에 관한 거예요. 각각. 이것은 뭐하고 연관하냐면 여러분들 했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기억은 반대로 표현됐어요.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맞다. 그리고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 세 가지 정리해둔다. 각각. 세 가지를. 19번.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이 정보업무평가의 기본법상 정책평가, 그 평가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상 이 공공기관은 평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공공기관도. 혼동은 안 돼요. 공공기관도 포함이 되는 거야.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무 평가 시행 계획에 기초해서 자체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 2번. 국무총리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과 주요 현안 시책, 혁신 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부분에 대해서 특정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특정 평가 국무총리가 실시하는 거야. 특정 평가는 국무총리가. 3번.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보무 평가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들 다 이 정보무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러고 얘기했어요.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평가 대상 기관에 해당돼요. 근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은 자체평가를 하죠. 근데 공공기관은 외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외부에서. 4번. 정보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는데 위원장 2사람이에요. 이 정보업무평가위원회. 그리고 14명이 아니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규제개혁위원회도 위원장이 2명이다 그랬죠? 근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에요? 대통령 소속인데 정보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입니다. 오케이? 정보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에요. 자, 19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정답이 4번입니다. 20번. 지방선거에 대한 협력에서 옳은 것은 1번. 이건 새롭게 출제된 패턴의 유형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출제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출제가 된 그런 내용인데, 자, 이승만 정부에 처음으로 시읍면 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었다. 2번. 박정희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태우 정부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3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 처음 실시됐다 하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실시돼요. 그리고 김영삼 정부 다음에 김대중 정부죠. 아시다시피. 그죠? 4번. 2010년도 지방선거부터 정당 공천제가 기초 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기초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전부 다 정당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허용되고 있고 정당 공천이. 그러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 공천의 영향력을 다 행사하겠죠. 이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권한이에요. 물론 국회에서 행사하는 권한도 있지만 이 자치단체에 있어서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기초, 광역, 물론 광역자치단체장은 중앙당에서 직접 공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공천권도 갖고. 그러니 이걸 개편하려고 하겠어? 이건 절대 개편 안 해요. 그래야 자기네 국회의원 총선할 때 그 인맥을 다 동원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개정돼야 돼요. 정당 공천에 관한 거. 정당 공천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중앙당의 영향력이 지방에까지 다 영향력이 행사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있어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대부분이 또 당선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천권의 영향력이 매우 큰 거죠. 이거 시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 안 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요구해야 된다고, 총선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에 뭐 하냐 말이죠. 국회의원으로 이제 예비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게 이거 요구하는 거야. 정당공천, 국회의원 되고 나면 정당공천 폐지하는데 찬성하겠느냐, 반대하겠느냐, 대답해라. 그래, 이런 걸 발표하게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각 국회의원들의 이제 국회대 활동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견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별로 없거든요. 언론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행정부가 하겠습니까? 못해요. 자, 지금 정당 공천 다 허용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둬야 돼. 자주 인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20번에서는 정답이 1번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뒤로 넘어갈 테니까요.